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할 것으로 가장 유력했던 영화는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입니다. 샘 멘데스 감독은 2001년 자신의 데뷔작 아메리칸 뷰티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촬영상의 5부문을 싹쓸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1917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세운 엠블림 파트너스가 제작하였고 아카데미상에 앞서 골든글로브상 2관왕, 영국 아카데미상 7관왕을 기록하여 각종 수상 예측 사이트에서는 영화 1917이 당연히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점쳤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쟁취해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은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까지 쟁취해냈는데요. 특히 국제영화상은 그동안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불렸지만 아카데미상이 미국인들만의 로컬 잔치라고 조롱받는 것을 변모시키기 위해 그 이름을 국제영화상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라고 불리는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가 국제영화상도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단순히 한국 영화계에 큰 획을 그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제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영화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로부터 시작한 대장정을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본상 후보에 오르고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고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것은 아시아 최초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각종 외신에서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에 대해 극찬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홀대했던 아카데미에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낼 정도인데요. 특히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보인 태도를 극찬하고 있기도 하죠.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감사하다 라며 남다른 애국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화 기생충과 함께 수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 아이리시맨의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와 함께 수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공부를 시작할 때 마틴 감독의 영화를 보며 공부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외에도 그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토드 필립스 감독, 샘 멘데스 감독 등을 모두 언급하면서 전기톱으로 트로피를 잘라서 다른 감독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감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평을 해외 외신들로부터 받고 있죠. 한편 한국 영화의 미국 영화제 싹쓸이 소식을 듣자 일부 미국인들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블레이즈 TV의 진행자인 존 밀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봉준호라는 남자가 원스 어폰 어 타임과 1917을 제치고 오스카 최고의 영예를 차지해냈다. 처음에는 Great Honor, Thank You 라고 영어로 말문을 열고선 이후에는 오로지 한국어로만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는 거다 라며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한 봉준호 감독을 비난하는 듯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접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전설이라고 불리는 R&B 싱어송라이터 존 레전드마저 그에게 누가 너한테 이러라고 돈이라도 줬니?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이러는 거야? 라면서 비꼬는 트윗을 남겼죠. 또한 미국 버라이어티의 리포터는 배우 송강호에게 미국에서 유명해져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통역사인 샤론 최가 이 질문을 듣고 그게 질문인가요? 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여 화제입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미국 네티즌들은 위대한 미국에서 유명해진 소감이 어떤가? 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미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있죠. 세계적인 영화제로 나아가는 길목에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무엇보다도 미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배우 송강호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라는 답변을 하였기에 재치 있는 답변을 한 배우 송강호와 황당한 심정을 당당하게 드러낸 샤론 최 통역사에게 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계속된 생트집들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자세히 보면 오히려
화를 내야 할 것은 우리인데 적반하장인격이어서입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받았다는 선물도 공짜가 아닌데다가 사실은 크게 위험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효리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명으로 마오를 언급했다고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마오쩌둥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며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 이효리가 진짜 비난받을 이유라면 왜 중국인들의 학살자인 마오쩌둥을 6.25에 중공군을 보내서 남북 통일을 방해한 마오쩌둥을 연상케 하는 마오라는 이름을 굳이 본인 부캐로 말했냐고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이건 중국인들의 적반하장이죠. BTS가 6.25, 즉 중국의 자칭 항미원조전쟁에서 희생된 중국인들을 모욕했다는 트집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중국이 남침한 북한과 편을 먹고 한국을 침략해서 수많은 한국인들과 유엔군을 희생되도록 한 것에 대해 중국인들이 사과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블랙핑크의 또 트집을 잡은 동물원의 판다들도 사실은 중국이 핵이득을 얻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앞서 블랙핑크는 4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에버랜드를 방문해 판다와 만나는 모습을 예고로 올렸는데, 중국 네티즌들과 매체들은 급작스럽게 블랙핑크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난리를 치고 있죠. 이효리 BTS 건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일반 중국 네티즌에게 좌표를 찍어주는 것 같은 완영 황구시부의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블랙핑크 멤버들이 판다를 접촉할 때 짙은 화장을 했고 장갑과 마스크도 끼지 않았다. 새끼 판다는 면역력이 약해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비난했고,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까지 성명해서 국보 판다를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만진 사태를 묵고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판다에 위험하다, 개 홍역을 전파할 위험이 있다라며 한국 연예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판다를 접촉했다라는 해시태그는 벌써 7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에버랜드와 와이즈 측은 판다 전문 수의사와 사육사들 참여 아래 철저한 방역관리 및 위생수칙을 지키며 진행됐고, 모든 장면 전환 시마다 손, 신발 소독이 진행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인들에게 이런 말이 통할 리는 없겠죠. 그러자 한국 네티즌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많은 연예인들이 판다를 만지는 사진을 공유하며 왜 위생복에 장갑에 철저한 방역을 했다는 한국의 블랙핑크에게만 시비를 거는 것이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야오밍이네요. 이름 모를 중국 여자 연예인인 것 같은데 크게 벌린 입으로 중국 유명 인사인데 아기 판다들 수십 마리가 아주 깔리는 거 아니야? 사육사만 목장갑을 꼈군요. 샤킬 오닐이랑 잭 블랙도 장갑은 없고요.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캐나다 총리도 장갑은 끼지 않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측천 무후가 일왕에게 판다 2마리를 보낸 것이 최초의 판다 외교라고 전해지는데, 판다를 이용한 외교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일 전쟁 때인 1941년 국민당의 장개석이 중국을 지원해준 미국에 감사의 표시로 판다 한 쌍을 보냈고,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 직후 또 한 쌍을 기증한 것이 유명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후에 멸종위기 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돈을 받고 장기 임대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입이 쩍 벌어집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 판다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한 쌍에 연 100만 달러가 넘고, 여기에 전용 사육사와 사육장 조성비를 합하면 첫 1년에 약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증받은 판다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소유권도 중국 정부에 있는 데다가 그 새끼의 임대료로 또 마리당 연간 5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다면 계약된 금액을 중국 정부에 변상해야 합니다. 잠깐, 기증이라며 선물이라며 이건 뭐지? 판다가 먹는 대나무도 오직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식성도 엄청 까다로워서 100kg의 대나무 순을 쥐었다가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쳐다보지도 않아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등 판다를 키우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또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지 비용이 너무 세다 보니 판다를 선물 받은 외국이 감당을 못해서 중국에 돌려주고 싶다고 하면, 중국은 우리도 판다를 관리하는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에버랜드도 1994년에 판다 2마리를 10년 임대 조건으로 기증받았었는데, 1997년 말 IMF 사태가 터지고 판다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 1998년에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고, 지금 있는 판다들은 2014년 시진핑의 방한 이후 삼성 에버랜드 개장 40주년 기념으로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판다를 한국에 선물하겠다고 약속해 판다의 한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판다 비용으로 인해 호텔 건설 계획이 무산되고 에버랜드 내
지구마을의 리뉴얼도 무산되는 등 에버랜드의 확장 여력이 한 번에 싹 없어졌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몸 크기나 먹이의 양이 차원이 다를 것 같은 코끼리도 유지 비용이 판다보다 더 싸게 든다고 하네요. 한국의 지방동물원들은 코끼리를 해외에서 구매한 후 아예 번식시켜서 일본에 더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냈던 적도 있었다는데, 판다는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낳은 새끼도 중국 정부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선 차라리 코끼리나 다른 동물들을 들여오는 게 낫다는 반응이고, 일본의 우에노 동물원도 판다 한 마리는 코끼리 10마리 키울 돈이 들어간다고 기겁해서 판다를 중국 측에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또 2013년에 10년 임대로 판다 2마리를 기증받았던 캐나다는 중국에서 공수한 대나무를 매일 40kg 이상 먹어야 하는 등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워지자 올해 5월에 중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희귀동물이며 귀여운 판다를 전시해서 관람객이 증가하는 동물원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중국 자기들도 비용 때문에 골치를 겪는 판다를 중국은 외국에 기증했다고 생색은 다 낼 수도 있고, 임대료도 엄청 받아먹고 판다들을 잘 키워서 새끼를 낳아도 중국 소유이고, 동물원에서 애주중지 전시도 해줘서 중국에 대한 홍보 효과도 꽤 크니 중국으로서는 말로는 기증이다, 선물이라고 하면서 꽉 먹고 알 먹고 핵 이득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랙핑크에 대한 생트지뿐만 아니라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의 경우도 만약 병으로 죽거나 뭔 일이 생기면 중국은 또 난리를 피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삼성을 잡기 위해 난리인 중국에서 판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삼성을 타깃으로 하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삼성 에버랜드도 일본이나 캐나다처럼 중국에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한편 주인공이 패션 스타일 대결을 하는 중국의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을 가지고 중국인들은 또 한복을 중국 것이라며 시비를 걸다가 또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게임은 한국판을 내놓으며 특별 아이템으로 한복을 지급했는데, 이를 놓고 중국 유저들이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다, 한국만의 고유 의상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의 게임사는 웨이보를 통해 중국 기업으로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 페이퍼게임즈는 늘 중국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고수하며 국가의 존엄 또한 지킬 것을 밝힌다라고 마치 한복이 중국 것이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 유저들이 한복이 언제부터 조선족 의상이 됐냐, 별걸 다 우긴다라는 당연한 반응을 보이자, 페이퍼게임즈 측은 이슈가 된 한복 아이템은 모두 파기 및 회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가, 중국과 한국 유저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공식 카페에 한국판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기업으로서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유저들의 복식 문화와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인데, 결론적으로 한국 유저들이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비판을 여러 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여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라고 밝히며 아예 이 게임의 한국 서비스 자체를 출시 일주일 만에 종료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 유저들도 환불이나 제대로 하고 개인정보도 삭제하라는 반응입니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중국의 기업도 중국인들이나 중국 당치의 눈치를 보고 또다시 적반하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BTS에 대한 중국의 트집에 대해서 삼성, 현대차 등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BTS가 나온 광고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에 중국 당국이 개입됐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외신들도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었죠. 로이터 통신은 이번 논란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대형 브랜드들이 마주할 수 있는 정치적 쥐례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논란은 중국 내 외국 브랜드들이 강해지는 민족주의로 인해 직면한 위험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관영 언론까지 동원해 한국 연예인들에게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만, 연예인들에 대한 화살을 기업들에게 돌리는 것도 식은 죽먹기이겠죠. 사드 보복 피해를 본 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선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도 모델의 정치적 성향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만일 이런 일들이 재발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냉정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삼성이 BTS 광고를 곧장 삭제한 건 중국 네티즌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다,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인 것이죠. 하지만